예, 발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경북대 최한수입니다. 제가 아까 주병기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뭐 제법 많은 토론회 같은데 발표도 하고, 뭐 정책 연구 모임 가서 발표도 했는데, 밤 8시 하는 모임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승낙을 할 때는 한 6시쯤 이겠거니, 혹은 5시쯤 하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8시에서 10시까지 하는 모임은 처음이라, 이렇게 나름, 아, 낯설기도 하지만, 동시에 되게 흥미롭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포용과 혁신 모임에 이런 귀중한 자리에 저를 발표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사실은 제가 이제 뭐 4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발표는 오히려 사실은 오늘 토론을 하시는 뭐 근데 최원동 위원님이나 다른 송 교수님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저보다 전문가가 있을 텐데 제가 어찌하다 보니 이제 조세재정 연구는 좀 있었고 제가 금투세를 연구한 적은 없지만 일종의 우리나라 이제 이른바 부자들 혹은 제가 생각하는 부자들은 그 1% 정도가 아니라 초초 부자들 영어로 하면 슈퍼 울트라 리치의 뭐 재산 소득 과세에 대한 연구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제가 아,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적임자인지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사실 금투세 논의를 따라는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대부분 다 비슷하실 텐데 일반인들의 투자 행위라는 게 주식, 펀드 정도고요. 뭐 채권 투자하는 경우 별로 없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파생 상품에 투자하시거나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굉장히 기술적이고요. 뭐 공학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더군다나 과세라는 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소득세나 뭐 부가세 또 혹은 우리 교수님들은 주로 기타 소득세 같은 건 잘 아실 수 있어도 이런 거에 대한 과세 문제를 이렇게 일관되게 그리고 쭉 팔로우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제가 이거의 전문가인지는 의문이지만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쉽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금투세 뭐 현황과 쟁점 뭐 혹은 뭐 논란과 입장 그래서 한 절반 정도 금투세가 뭔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게 학술적 토론이 아니라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제죠. 어제 민주당에서 토론을 했고 뭐 하여튼 한 달 이내에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뭐 연말까지 가는 전국에 있어서 연말 전국에 있어서 꽤 중요한 입법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론 얘기보다는 이제 나오는 얘기들 중심으로 어떤 이슈가 있고 이거는 배경이 뭐고 사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 뭐 크게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것도 저는 이제 조세재정 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우리가 금투세라는 걸 뭐라고 볼 것이냐 이게 결국 자본과세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수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자산 이런 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각각의 소득은 어느 정도 수익률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실제로 과세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이런 자본이득 과세 특히 이제 금투과세에 대해서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이제 그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금투세를 둘러싼 논점은 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어, 간단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회에 자본이라는 게 존재하면, 그러니까 노동소득 말고요. 자본이라는 걸 사람들이 투자해서 생산을 하면 이제 그 소득이 생기고 소득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를 합니다. 사실은 법인세도 대표적인 자본과세죠. 근데 이제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자산을 보유하게 되고 그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크게 2가지 유형의 개인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우리가 대다수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회의 자본을 그러니까 취득하고 사용 수익하고 그다음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고 그거에서 과세하는 일종 우리 사회의 스킴입니다. 제도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숫자를 계산해 봤어요. 이게 이제 뭐 좀 이 숫자가 이게 굉장히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딱 제시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요. 제가 이제 이번 발표하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숫자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자본이득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특히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측정한 양도 차익이 한 해에 대략 한 107조쯤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부동산의 경우요. 그게 부동산 자산 양도 차익이 한 107조쯤 되고요. 주식은 한 30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107조 대 27.3조고요. 그거를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대략 8대 2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도 이제 양도소득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면 그러니까 거꾸로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특정 자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책적 고려가 없으면 모든 자산에 대해서 동일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세율도 그러니까 세수도 비중이 8대 2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계산해 봤는데 일단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한 27조, 그 다음에 주식이 한 5.5조쯤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비율로 계산해 보면 한 85 대 15 혹은 84 대 16쯤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과세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득세를 포함하고 또 그러니까 이른바 증권거래세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고려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 비율이 83 대 17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사회의 자본에 대한 수익은 부동산이 주식이인데 세금은 부동산 좀 더 많이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주식이라는 형태의 즉 금융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좀 더 과세를 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그 자산 중에 소득 말고요. 자산 중에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은 소득 분위별로 봐도 크게 안 다릅니다. 이게 이제 소득 5분위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5분위가 이제 상위 20인데, 이걸 해도 자산 비중에서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그러니까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75 대 25입니다. 그렇고요. 자, 근데 뭐 이게 이제 대충의 스케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행 금융자산에 대해서 현행법상 어떻게 과세하냐?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 이제 보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는 방식은 빨간색은 현행 제도 하에서 이제 이른바 금투세가 도입되면 조금 불리해지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은 아, 뭐 뉴트럴하거나 아니 정확히는 조금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뭐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주식은 상당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사실상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투자해본 분들은 대부분 세금 안 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채권도 사실 개인이 채권을 투자하는 경우는 아마 여기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면 단언컨대 상위 10%일 겁니다. 자산 기준으로. 이게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 국민은행이라는데 PB 가면 이게 권하는 상품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사실 과세를 합니다. 우리가 뭐 예금하고 비슷해요. 근데 채권의 양도소득은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비과세예요. 그래서 주식 채권의 상당한 자본이득은 지금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펀드는 일부가 과세가 되고 일부가 과세가 안 되는데 만약에 주식에 투자한다 이러면 사실 상당히 많은 건 비과세고요. 그 외에 다른 상품에 투자한다 이러면 일부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실 펀드라는 게 내가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는데 혹은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는데 어떤 중간 단계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으로 보면 이게 배당이냐 아니면 정말 양도소득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세법은 이거를 배당소득, 내가 펀드에 투자한 거를 돌려받는 방식을 배당으로 보고 배당소득세를 부과시킵니다. 근데 배당소득세는 뭐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이게 양도소득이 돼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이 돼요. 그래서 세율이 45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금투가 되면 딱 금투세를 부과되기 때문에 많아봤자 2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되는 게 뭐가 있냐? 일부 소수만 하는 파생 상품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지금은 파생 상품들은 대부분이 비과세예요. 이런 것도 역시 안 좋아지죠. 그래서 현행 제도화에서는 과세되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금투는. 대신 뭘로 금세수를 얻느냐? 우리가 아시다시피 거래세, 흔히 말하는 증권거래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 장에 그럼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세금을 안 내냐? 주식의 경우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이 비과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주주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일반인들은. 대주주의 기준은 뭐 어떤 품목당 뭐 얼마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액수 기준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뭐 자신의 여윳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어, 비과세되는 파생 상품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 빨간 게 지금 현행법상 비과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소득, 뭐 개별 주가 종목의 파생 상품, 뭐 금리 파생 상품 이런 거 사실 일반인들이 거의 할 여지가 없지만 기회도 없고 저도 명세경제학 교수고 제 주변에 이런 쪽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걸 개인이 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아마 주병현 선생님도 안 하실 겁니다. 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현행은 비과세인데 이제 금투로 가면 당연히 이해관계가 엇갈리죠.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비가 엇갈린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뭐 대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개미들 이런 사람들은 뭐 명목상 일단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비과세되던 게 과세되니까요. 그다음에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양도 특히 채권의 양도 차익을 노리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과세가 되니까. 그다음에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과세되던 사람들이 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파생 상품에 대해서 지금 과세하고 있는데 이게 세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죠. 그다음에 집합 투자기구, 그러니까 펀드 투자자들은 세율이 변합니다. 그래서 액수에 따라 좋아지는 사람과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특히 조금 많이 투자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존에 일정한 액수를 넘으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됐는데 이제는 금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세율도 45 뭐에서 2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좋아지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이자 배당 소득자 중립입니다. 왜냐면 변화가 없어요. 이게 대충 이 금투세를 둘러싼 지형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그럼 해외는 어떻게 하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나라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융 투자의 금융 투자 소득세라고 했을 때 그 금융 소득의 범위, 그다음에 과세하는 방식, 세율, 기타 뭐 어떤 식으로 비과세하고 뭐 근데 손실을 얼마 정도 이연해 줄까 다 다르죠. 왜냐면 나라마다
자본시장의 성격도 다르고, 그다음에 과세하는 방식도 달랐기 때문에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한국처럼 양도 차익과 같은 주요 자본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정도 되는 나라에서. 아, 그래서 이게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뭐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참고문헌도 달아놨고 자료 보시면 되니까 이건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행 과세 혹은 왜 금투세를 도대체 도입하고자 했냐?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형평성인데요. 이게 이제 노동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근로소득이나 혹은 기타 사업소득에 비해서 비과세 범위가 지나치게 넓죠. 근데 이제 물론 뭐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세율로 과세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흔히 말하는 심지어는 우리 말하는 북유럽도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뭐 분류과세할 수도 있고요. 세율이 다릅니다. 그건 기본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본 축적이라는 게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자본이 노동에 비해서 이동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만 높은 세율을 할 수 없다.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재정학 혹은 뭐 조세 이론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비과세가 아니라 저율이나 혹은 단일 과세로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왜 역진적이냐? 이제 핵심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산 중에 75에서 80이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관적 설명을 드리면 한 10억짜리 정도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주거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10억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 이건 쉽지 않아요. 특히 거기서 금융자산에서 무슨 전세보증금 이런 거 빼고 순수 금융자산은 별로 많지 않고요. 제가 이거 조사해 봤는데, 어, 이 재밌는 게 하나금융이나 뭐 KB금융 같이 이제 이른바 PB 서비스를 하는 이런 이른바 이제 부자 보고서 이런 데를 내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부자 기준이 뭐냐면 서울에 집 한 채가 있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집 한 채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자산이 10억이 넘는 사람, 이게 부자 기준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조사한 거 해보면 이런 부자들도 자산 중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대 5예요. 그러니까 반반이죠. 아까 2대 8에서 많이 올라가도 반반입니다. 그런데 아주 무슨 말한 상위 0.1 이런 사람들은 달라져요. 0.1만 가도 55인데 상위 0.01로 간다? 그러면 금융자산의 비중이 85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뭐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배당소득입니다. 어, 주식을 몇백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뭐 재벌 총수도 있고요.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우리나라에서 몇백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부동산을 소유할 거면 법인을 만들죠. 개인이 하진 않잖아요. 금투세는 법인에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 부가 증가할수록 소득 중 특히 자산소득에서 그러니까 일단 소득에서 자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자산 중에서는 금융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렇게 금융자산에 큰 페이버를 주면 이건 그래서 역진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노동소득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자본소득 내에서도 예컨대 이자 배당은 심지어 종합과세로 과세하는데 양도소득을 비과세한다?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합리화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세율 일종의 비과세하는 거는 그냥 경제학적으로 보면 특정 상품을 구매하라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당화할 논거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파생상품이다. 주가 지수는 과세하고 개별 뭐 지수의 혹은 개별 종목의 연동된 파생상품은 비과세한다. 이걸 어떻게 합리화할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제 주로 뭐 재정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은 이 사업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이
자산운용 회사, 그러니까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채권에 투자를 하면 비과세거든요. 근데 펀드를 통한 아, 채권 투자는 과세가 되고 심지어 종소 대상이에요. 즉 세율이 45까지 올라갑니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해외 주식 투자는 뭐 요즘 이제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실 텐데 관심이 있으신 분 사실 저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되는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5가지 방식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미국 주식을 직접 살 수도 있고, 펀드를 살 수도 있는데, 펀드가 한국 자산운용사가 만든 펀드도 있고, 해외에서 만든 펀드도 있잖아요. 방식에 따라 어떤 건 종소, 어떤 건 뭐 배당소득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투자를 손해보는 사람은 뭐냐면 지식이 없거나 혹은 다른 이유가 있거나,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금융상품 간의 복잡한 과세 체계는 사실은 투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품에 대해서 돈이 쏠리는 게 유일하게 그 상당한 이유가 그냥 세금을 안 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규제 차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세 체계가 복잡해질수록 우리 이제 많은 최근 연구들을 보면 결국 누가 이득을 보냐? 그러니까 옆에서 자문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은행 가면 PB실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안 그러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핵심은 어 아까 말씀 뭐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인데 이걸 배당소득으로 서 과세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특히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에서 비과세하다 보니까 주식하고 채권을 섞은 상품에 대해서 주식은 손해를 보고 채권은 이득을 본 상품에서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인데 과세하고 등등의 그러니까 조금만 알게 되면 이걸 왜 이렇게 해 하는 과세 그러니까 관행이 있죠. 그리고 핵심은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올해 이득을 보고 내년에 손해를 봤다.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 한 10억 손해를 봤어요. 투자해서. 근데 내년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 합치면 마이너스인데 손해 났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주지만 이득이 나면 무조건 세금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게 대칭적 원리에, 그러니까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대칭적 원리에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다 이런 게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상장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상품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든 과세하려고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건 100%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세청의 노력의 산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 쓴다면 굉장히 귀계한 과세 체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금투세가, 예, 사실은 지금은 업계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사실 업계 요구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금투세 법안을 만들자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이제 이른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로나 직전에 이걸 시행하려고 했던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유예가 됐죠. 뭐, 저 사실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건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생략을 하고, 이거 문제가 없냐, 뭐, 무결점 법안이냐, 뭐,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비효율성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망친 것 같아요. 하나는 주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다한 공제를 하다 보니 다른 상품과의 격차가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주식은 5천만 원, 채권은, 그러니까 국내 주식은 5천만 원, 예를 들면 채권은 250. 이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비과세하다 과세를 해야 되니 일종의 완충, 범퍼를 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 같은 거를 반드시 누진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 얼마 이상 이런 주간을 설정해야 되는 것에서는 저는 회의적인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많은 거는 저는 이제 국세청의 과요, 이렇게 과세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은 국세청의 과욕이
비준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원천 징수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투자를 조금 아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황당하게 하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데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 딱 한 번 양도소득세를 내요. 그것도 신고 방식으로. 그러니까 소득이 나면 계속 복리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정부안이 6개월에 한 번씩 원천 징수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죠. 예.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증권거래소는 상당히 안정적인데 원천 징수하지 않고 신고로 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이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의 이제 영자적 입장에서 보면 저는 사실 금투세는 그러니까 일종의 자본의 양도 차익에서 과세할 것인가는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어떠한 경제학 이론도 자본 이득에 대해서 100% 비과세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정당합니까? 그런 이론은 없어요. 뭐 저보다 주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하여튼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에서 과세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당 양도소득은 엄청나게 세게 누진 고율 과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논란이 될 여지도 없고 그래서 뭐 정말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경제학회에서 이렇게 설문조사해도 경제학 교수들이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시기적으로 유예 뭐 이런 건 있지만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왔냐? 저는 이건 공매도랑 똑같다고 봐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한국에서 주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뭐 유튜버들, 그다음에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과잉 대표되는 영향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지금 뭐 민주당에 혹은 그 이전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집권당에 몇몇 사람들을 흔든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이 워낙 전문성도 떨어지고 무책임하니까 이 논란을 부추긴 거죠. 논리적으로는 이슈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론,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론 혹은 시행에 대한 반론 중에 하나가 이게 도입 시 자본시장 충격이 크냐? 이건 사실 예측의 영역이잖아요. 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상당한 많은 상품이 비과세였다가 과세가 되면 당연히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웃긴 거죠. 그러니까 단언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충격의 정도와 그다음에 이걸 얼마 정도까지 완충 장치로 둘 거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은 없지만 부동산 시장으로 이탈할 거다? 그럴 리 절대로 없죠. 부동산 자산하고 금융자산은 완전 달라요. 투자하는 요인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없다고 보고요. 해외 자본 시장으로의 이탈은 입장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어, 계속 제가 개인적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완전히 국장을 손 뗐거든요. 작년에. 근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제 주변에서 미국장으로 가라 그랬는데 근데 이게 홈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는 뭔가 안 망할 것 같은 돈이 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안 망할 것 같다. 근데 엔비디아보다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바이어스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안 떠난다는 견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장에 대한 선호가 뭐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자본시장 자체가 선진적이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게 너무너무 간단해졌잖아요. 이제 앱으로 한 두 번 누르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거는 이거는 뭐 일회성, 단기성 투자죠. 충격이죠. 이게 무슨 자본시장을 뒤흔든다 이런 일은 전 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또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 왜 부동산은 저렇게 우대해주면서 금융자산만 이렇게 홀대하냐 혹은 이렇게 과세하려고 하냐 이런 겁니다. 뭐 논건 이런 겁니다. 일단 부동산 양도 차익은 12억 이내에서 이제 비과세하죠. 그러니까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그렇죠? 양도 차익을 하면 일정한 조건 하에 비과세합니다. 근데 주식은 5천만 원이에요.
혹은 뭐 민주당이 1억까지 늘린다고 했으니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뭐냐? 왜 주식시장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별하냐? 그다음에 금융자산의 사용 수익인 이자나 배당 소득은 꼬박꼬박 과세하면서 그러면은 10원도 과세하면서 소득이 야 임대소득은 우리가 비과세한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뭐 1주택인 경우에는 보증금, 전세금 아예 비과세고 그다음에 월세소득도 일정한 조건에 비과세하죠.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여러 가지로 차별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정책적 목적은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사하고 싶은데 한번 이사할 때마다 세금을 한 30% 뗀다. 그러면 내가 처음 살던 데 계속 있어야죠. 어느 누가 이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 뭐 경제학적으로 그렇고 거래 비용도 크고 그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건 어느 나라든 다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반론은 두 자산의 거래 패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거래 비용도 높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양도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부동산을 오늘 샀다 내일 파는 일은 없죠. 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실제 통계를 보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은 평생 한두 번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심지어 여기서 단타의 기준은 오늘 샀다가 오늘 파는 거예요. 그게 전체 거래의 55%입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높은 줄 몰랐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양도소득은 매년 리셋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부동산의 경우에 혜택은 1가구 1주택에 집중되어 있는 거고요. 다주택자는 사실은 벌금 수준의 과세를 하잖아요. 우리 뭐 이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금융자산의 일종의 축적. 그래서 이른바 이제 부의 사다리 뭐 이런 얘기, 부의 이동. 이런 걸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거의 1년에 한 2조 정도 서브시디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려해 보면 금융자산을 홀대한다 뭐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보시면 제가 이것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번 그냥 재미를 해본 건데 이제 민주당이 뭐 연 1억까지 비과세하겠다고 안을 냈으니까 그럼 10억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좀 1억을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금융 투자 수익이 10억이 나려면 그럼 내가 원금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의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뭐 아마 뭐 송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겠습니다만 그냥 진짜 집계 데이터 가지고 해보면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맥스가 10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 가구 자산 수익률도 한 5% 맥스가 상위 20% 5% 서울 부자들도 5%뭐 5%도 안 되면 사실은 더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홍민기 박사님 연구는 여기에 자본 양도 차익에는 사실 부동산이 들어가 있어서 커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여기 하나 통계가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그러니까 뭐 그냥 강아지도 버튼만 누르면 수익을 낼 수 있던 시기에 수익률이 14입니다. 거품이 있었던 시기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10% 이상 내기 쉽지 않다고 전 봐요. 근데 왜 이게 10%가 쉽지 않냐면은 그 비중이 대략 투자자의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10억이 있어요. 일단 금융예산이. 그런 사람도 상위 1%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소득을 내는 1억 이상의 소득을 내는 사람도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10% 이상 남은 사람도 투자자의 1%입니다. 1%가 안 돼요.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5년 내지 10년 2월 공제를 해준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언젠가 세금을 한번 내려면 빠짐없이 1년에 10년 동안 1억씩 세금을 내야, 그러니까 수익을 내야 돼요. 10억을 갖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워렌 버핏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워렌 버핏의 후계자들이 있어요. 지금 워렌 버핏이 은퇴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10년간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이 10%가 안 돼요. 7인가 8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간, 이거는 그냥 제명세가 아니라
버핏세라고 불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통계가 있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후진성을 이유로 과세를 유예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 사실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 친미연대 소액주주 운동했을 때 간사였거든요.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도 그 간사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꽤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한 20년 이상 봐온 사람인데요. 어제 이제 경제개혁 연대라고 이제 뭐 장하성 교수님, 그러니까 김사준 교수님 만드셨던 단체에 제가 이제 자문을 해주는데 회의를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자본시장 후진성을 이유로 과세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바꿔만 이 얘기잖아요. 자본시장이 선진적이 돼야 되고 그거의 핵심은 뭐 지배구조가 올라가야 되고 뭐 자본시장에 이제 할 만한 아,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 이 얘기는 그냥 20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금투세 도입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이모 의원이 주장하는 거를 제가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 양반은 정말 이런 법안을 발의라도 한 적이 있느냐? 연명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기 싫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건 두 개는 별개의 이슈예요. 이걸 엮는 순간 하기 싫다는 얘기를 다 돌려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없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소득이 낮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노동자가 야, 노동시장이 이렇게 이중구조화 돼서 내가 소득을 되게 적은데 내가 왜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근로소득세를 못 낸다. 이런 주장을 하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한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거잖아요. 똑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이제 금투세가 제2의 종부세냐 뭐 이런 건데 뭐 일정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소수의 고액자산가한테 내는 세금이다. 그리고 뭐 이게 징벌인지 모르겠으나 징벌적 과세다. 그러면 금투세나 종부세나 아무나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해봤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금투세는 자산 기준 상위 1% 이내, 종부세는 뭐 한 3% 이상인데, 예. 근데 이제 이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종부세라는 거는 재산세를 낸 다음에 추가 과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산 보유 자체에 대한 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제한이 셉니다. 근데 금투세는 일단 세금을 안 내는 거를 내라고 하는 거고요. 자산 보유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이득이 생기면 내라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죠. 두 번째는 금투세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참 뭐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의 계층 이동 수단으로는 자가 보유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페널티나 인센티브나 서브시디를 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는 중하층이 아,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갖고 발생하는 삶의 안정성, 그다음에 계층 상향 이동의 가능성이 주식보다 훨씬 크죠.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소득 불평등에 우리나라가 실제로 소득 불평등에 비해서 자산 불평등이 낮은 편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연구자들이 꽤 많이 지적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중부세를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기타 쟁점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어, 뭐, 예, 그렇습니다. 뭐, 저는 하여튼 시행 전에 최대한 수정화돼 유예 없이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뭐 2년 뒤에 하겠다고 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본 이득 과세에 대해서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랑 똑같다고 보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이제 이런 비공개 모임에 하나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지. 제가 하다못해 저희 페이스북이나 더 나아가서 무슨 토론회 같은 우리 최원동 위원님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토론회에 나가서 얘기 안 하죠. 예. 왜냐면 이게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이른바 최 위원님이 발전에 쓰셨지만 일종의 전략 라인을 움직인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패턴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의 패턴이기도 하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뭐 소셜 미디어, 유튜브 시대의 이러한 증세, 그러니까 보편 증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과세가 좌절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최은동 위원님처럼 이 법이 통과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희비가 엇갈릴 것 같진 않아요. 뭐 저도 안 되면 좋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다만 연구자로서 혹은 정책을 조언해주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정책을 결정하고 조언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하나의 새로운 뭐 political constraint 혹은 political condition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종부세도 그랬고요. 물론 저는 종부세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근데 금투세는 시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종부세는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예컨대 우리가 나중에 연금 관련해서 뭐 일종의 사회 보장세를 만든다? 이것도 아마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아주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전에 민주당의 의사결정했던 분들은 그 금투세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었냐? 사실 뭐 또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걸 유예한 이유도 있고.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연구자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런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결정하는 게 사실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